만약에 식량난 국민의 3분의 1이 원조도 국민이 살아가는 것. 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가족 5명이 2주 전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가 음독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50대 부부 노동당 지방 간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딸 둘과 아들 하나 모두 5가족이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대한민국 남한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됐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청산가리로 추정되는 맹독성 물질을 나누어 먹고 모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내용 일단은 직업이요 노동당 간부입니다. 물론 지방 간부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노동당 간부라 그러면 북한 내에서 그래도 잘 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건가요? 북한 내부에서요. 작년에 김정은이 이제 튀다 보위부까지 튀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노동당 간부가 탈북한 사례는 보위부보다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 지방당 간부가 탈북을 시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 이완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자 농민이 탈북했다 잡혀가면 뭐 노동교화소 정도 보내고 끝내지만 그 사람은 자기 체면과 모든 것이 파괴되면서 비참하게 총살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반 탈북자들보다는 노동당 간부 출신이면 그만큼 처형도 처벌도 강화됐다, 뭐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북한인 경우 당 국가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뭐 정보기관 요원들도 다 핵심 계층이지만 노동당 간부라고 할 때는 더 그 핵심 계층 중에 최상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자기 일가족을 데리고 탈북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 잡혀갈 경우 그만큼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 즉 총살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자결한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요. 일단은 뭐 공안에게 붙잡혔다. 중국 공안에 붙잡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북송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노동당 간부 출신이니까 손이라도 써봤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얘기가 증언이 있어요. 브로커 등을 통해서 돈을 얼마라도 낼 테니 빼달라라고 부탁을 했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 최후의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증언이 있거든요. 이러면 중국 공안이 평소에는 그럼 손을 쓰면 어느 정도 이 탈북자들 체포했다가 놔주기도 한다는 소리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되나 보죠? 그렇죠. 대개 이제 탈북자들이 성공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오려면 일단 북경 지역에서 탈북했을 때 북한 요원들의 감시에 눈을 뭐 돈을 줬든 아니면은 비밀리에 자기가 탈북을 잘해서 성공을 했든 간에 넘어오는데 성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에 일정 기간 체류할 때 중국 공안 당국에 적발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적발됐을 때는 또 눈 감아 주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보통 이 중국 공안도 관료이기 때문에 북중 간의 외교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단속 정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관료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중 관계가 사드 때문에 굉장히 경색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북한과 중국 간에는 어느 정도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북한과 중국 간에는 혈맹 관계라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탈북자 단속하는 데 있어서 중국 정부가 북중 혈맹 관계에 입각해서 불법 월경한 불법자로 본다.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이걸 난민으로 봐가지고 북송을 하지 말아라 이걸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은 계속해서 이런 이 불법 월경자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게 원칙인데 이런 북중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니까 이제 원칙에 의해서 강제 북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안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남한이랑 사드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간다고 하니까 무조건 잡아다가 북송을 하거나 북한과의 지금
사이가 더 가까워진 상황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탈북자들에게 아주 가혹하게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북한과 중국이 대대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단속도 나섰다면서요? 네, 지난 3월부터 아마 네. 7월 말일이 이제 데드데이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탈북자들을 북한 그 국가보위성과 중국 안전부가 협력해가지고 잡아서 대거 북송한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이게 이제 정치적 배경이자 말씀하신 그 사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사드에 대한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네. 일환 중에 하나가 이 탈북자를 북송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자극하겠다. 그래서 뭐 중국 속담에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놀라게 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것을 이 분야에 적용하면은 탈북자를 죽여서 대한민국을 자극하겠다. 네. 이런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탈북자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가족 5명 탈북 루트를 간단하게 저희가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탈북 루트는 그리지 않고요.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의 윈난성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체포가 된 건데 추측키로는 윈난성에서 어떤 또 다른 루트를 거쳐서 아마 한국으로 남한으로 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체포되고 곧 랴오닝 성으로 압송될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자 자살을 선택을 한 건데 글쎄요. 이 랴오닝 성으로 압송되는 이유가 뭔가요? 대부분 탈북자들이 다 저쪽으로 압송이 되는 건가요? 북한으로 그렇죠. 들어가기 위한 입구군요. 예, 저 북쪽에 이제 연길이나 네. 그 흑룡강성이나 이제 근림성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도문 집결소가 있습니다. 네. 도문 집결소를 건너가면 북한 내에 또 온성 집결소가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국가보위성이 다 재분류하는데 일단 지금 루트가 과거의 몽골 루트에서 지금 동남아 루트로 좀 많이 변하는 게 그 해당 받아주는 국가의 어떤 입장도 있지만 비용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싼 비용을 가지고 올려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베트남 쪽으로 루트를 잡았는데 결국 윈난성 쿤밍에서 체포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탈북자들이 중국의 공안에 체포가 되면 강제로 북송되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오늘 통일부 브리핑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 집단 자살과 관련해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 내용이 사실관계 여부 등에 대해서 지금 유관부처와 함께 파악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는 한국행 희망 탈북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중국과 북한 합동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기존 사실이고 지금 7월까지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따로 북송 관련해서 따로 중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했다거나 뭐 그런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그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의 외교 문제 등을 감안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통일부에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공식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답을 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과의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리고 민간 교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북 대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 네.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정황적으로 참고해야 할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저렇게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그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집권 이후에 분명히 북한 인권 문제에서는 확실하게 집권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외교 장관도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한테.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밝힌 북한 인권에 관한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이 실제로 우리의 정책을 통해서 실제화되도록 그것이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이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말하자면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적인 조치 중에 하나로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그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외교도 중요하지만 사실
막후에서 네. 이렇게 하는 외교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조치도 취하고 현재 우리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네. 실제로 아직 문을 못 열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현재 이제 여당이 됐지만은 야당 시절에 이제 민주당에서 북한 그 인권 재단에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 아직 오케이를 안 해줬기 때문에 못 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 수준으로 빨리 이제 진척을 시켜야 되겠다. 네.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좀 이렇게 행정적이고 좀 절차적인 부분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과연 중요할까? 좀 더 인도적이고 좀 즉각적인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자영 차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약간 이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한국 정부가 네. 북한에게 지금 대화를 일단 제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정부는 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탈북민은 한국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민을 매개로 해서 이 북중이 그 협의를 해서 이 북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이 거기에서 개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중에 지금 화면에는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탈북민도 우리 자국민으로 기본적으로 간주하는 건 기본 입장입니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탈북민들 이 시간에도요.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영화의 한 장면 관련된 걸 준비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시오. 저기 보이는 저 언덕을 따라서 꼿꼿이 올라가다 보면 중국 철조망이 나올 게입니다. 그럼 때까라 철조망을 넘으시오. 일단 철조망만 넘었으면 이 짝에서도 어쩌지 못할 게입니다. 네. 몽골 수비대를 만나면 그걸 보여주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줄 게입니다. 저 우리 아버지한테 내 여기 왔다고 전화 좀 한번 해야 됩니까? 몽골 국경을 넘었다면 지금쯤 우리 쪽으로 연락이 왔어야 하는데. 자, 영화 크로싱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 이게 실제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루트를 통하는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 몽골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 루트가 원래 전통적으로 탈북민들에게 알려진 루트였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워낙 알려지고 공개되다 보니까 이 루트는 지금 잦아들고 여기 또 공안이나 다른 이 북한 요원들이 길목마다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로커 비용이 비싸진 것도 네. 골목골목 나타나는 쪽쪽 뇌물을 집어줘야 되니까 그 뇌물이 뭐 몇 단계에서 바닥이 나고 원래는 얼마 정도였으면 됐는데 얼마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브로커 비용이. 한 3, 4년 전만 해도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한 4, 500만 원, 한 4, 5천 달러면 됐는데 지금은 $10,000를 넘어서서 13,000 내지 15,000달러 이렇게까지 한 사람당 브로커 비용이 그렇죠. 한 그렇게 많이 사람당 브로커 비용이 이렇게 치솟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탈북민이 자기 가족에게 돈을 송금해서 오는 경우라면 몰라도 네. 북한 자체로 돈을 준비해서 온다면은 이게 너무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네. 갈 수가 없고 따라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으로는 동남아 루트, 네. 동남아 루트로 와서 베트남에서 잘 받아주고 특히 이제 태국에는 그것도 수용소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태국만 오면은 일단 탈북민들은 다 안도의 숨을 쉬고 아하. 거기서 대한민국으로 대부분 오지만 또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뭐 다른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비용의 차이는 결국 비용 때문에 이제 루트가 변화가 되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몽골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던 탈북 루트가 너무 오래되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또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베트남을 통해서 들어오는 루트 저희가 또 상세하게 위치는 그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베트남 인근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루트가 새롭게 지금 탈북민들에겐 꾸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그런데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국경에 지금 이 탈북민들을 감시하는 센서 이런 것들이 강화됐다는데 뭐 어떤 센서, 감시 센서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재래식 방법으로 이제 탈북자들 감시가 약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장치 같은 거를 그런 이제 일종의 센서 같은 거를 해가지고 탈북자들이 움직일 때 어떤 그 신호 같은 거 이런 소리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집권 이후에 가장 중시하는 것이 이 탈북자가 늘어나면 이것이 체제 붕괴의 하나의 신호탄일 수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탈북자를 받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0명, 1,500명 이상이던 것이 한동안 1,500명 아래로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감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김정은 들어서서 탈북자들이 급감했던 시기가 잠깐 있었다. 네, 부차장.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적외선 감시 카메라 정도가 이제 설치가 돼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그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 탈북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무인 지상 이 감시 센서를 새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외선 감시 카메라는 사람이 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식별을 하는 건데 이 무인 센서의 경우에는 이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 자동으로 울리게 그렇죠. 되겠죠. 자동으로 정보가 전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탈북자들의 어떤 탈북을 막는데 이 효과적인 장비를 북한 이 당국이 설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만큼 위험 부담이 크면 이 브로커들 비용도 올라가기 나름일 테고 브로커들 자체도 또 몸을 사리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전직 브로커가 최근의 분위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한국의 사드 배치가 이제 결정되면서 이제 중국 공안이나 모든 기관들이 이제 탈북자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압록강 중앙감지요 탈북자로 이제 의심되면 이렇게 검문에 단속해가지고 그전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강화됐죠. 그런 게 같이 됐고 브로커들도 많이 이제 참석하고 돈을 받고 협조해주던 이제 공안 그 사람들도 활동을 중정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 탈북민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브로커들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자, 저희가요, 영화의 한 장면 또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영화 48m, 영화 48m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한 장면 보시고 조금만 더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서 저기가 얼만데 저쪽에도 얼굴이 보인다 그러니. 여기서 저기까지 48m입니다. 뭐야, 안 보니까? 아버지 중국 간다 했지. 예?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그런 말 들었습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네 아버지 병 고칠 수 있다. 아저씨한테 가면 중국 가는 선이 있다 해서 왔습니다. 오늘 밤 10시. 내 곧 갈게. 안찬일 소장님, 저는 저 영화 대충 내용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48m라는 의미가 굉장히 무거운 뜻이 담겨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중국 넘어가는 그 거리가 48m라면서요. 그렇죠. 겨울에 이제 저 영화가 촬영이 됐고 실제로 두만강인 경우는 뭐 48m보다 더 좁은 데도 있지만 압록강 이제 48m를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의 운명적인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상당히 저 영화를 보면은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또 북한의 오늘 절박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 말씀들 하셨지만 김정은이가 자꾸 탈북자가 생기면 그게 탈북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대한민국 가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송금하고 해서 북한 체제를 그야말로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공포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는 또 임지연 씨 탈북자가 다시 재입국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요. 북한 홍보 영상에 등장한 임지연 씨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고문과 이 구타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탈북 여성이 있습니다. VJ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유명세를 타는 탈북자인데요. 직접 증언을 들어보시죠. 한국에 살던 눈빛과 그 북한 눈빛이 엄청 달라요.
진짜 한국에 살 때는 엄청 초롱초롱했었어. 눈빛이 누가 봐도 협박당하고 거기 가서 진짜 고문당해가지고 뭔가 여기도 지금 부었는지 뭐 얼굴도 비대칭이고 약간 맞은 건지 막 울면서 저는 쓰레기입니다. 북한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고문과 진짜 뭐 협박 부모님도 있다고 하는데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우리가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욕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탈북자들 그리고 또 이 다시 재입국했을 때 과연 그 안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소율 씨의 증언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어떤 상황이었던 간에 이 사람이 이제 붙잡혀 나갔다는 거잖아. 어쨌든 간첩이 자발적으로 나갔던 이제 잡혀 나갔던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한국을 디스하고 욕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란 나라 알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가 인권이 얼마나 없고 무서운 나라인지 알잖아요. 무조건 나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지연 씨가 북한에서 이 고문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네요. 저분도 탈북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고 짐작을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네, 탈북 여성들이 한결같이 저 이소율 씨처럼 말하는데 고문을 했다. 일단 자진 탈북이든 뭐 납치든 고문은 한다. 고문하는데 물리적으로 때리지는 않고 굶기거나 잠을 안 재우는 뭔가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다 제대로 털어놔라. 그러면서 이제 강압적인 고문을 했고 그래서 너무 이제 몸이 피썩 마르다 보니까 보톡스를 맞춰서 거기다 뭐 물광택 화장인가 시켜서 내놨다. 근데 탈북 여성들 이구동성으로 지금 저 얼굴이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춰서 팽팽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 물광 화장을 반짝반짝하게 시켜서 내놓았다고 탈북 여성들이 제가 100이면 100 만나는 마다 그렇게 증언하는데 그게 10중 8구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유난히 얼굴이 팽팽하고 좀 반짝인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감추고 메이크업이나 어떤 의술을 이용해서 꾸민 얼굴이다. 네, 피부가 정상적이지 않고 지금 부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탈북 여성들이 저것을 보톡스를 맞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저는 신뢰감을 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 탈북민 관련 이야기 저희가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야기를